특검 역시 향후 청와대 측의 비공개 요청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정면 대응에 나섰습니다. 네, 어디로 튈지 모르는 탄핵 정국을 두 분의 정치 전문가와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 허성우 국가디자인연구소 이사장, 최창렬 용인대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어서 오십시오.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탄핵 국면이 이제 막바지로 접어드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일단 헌법재판소가 23일까지 최종 준비 서면 박 대통령 측 또 국회 측 제출하라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는데요. 일단 이거를 놓고 해석이 좀 분분한데 결과적으로 3월 초 선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그 두 분에 대한 제가 좀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그 가능성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이정미 재판관 전에 퇴임 전에 사실 선고가 나겠냐 하는 부분인데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회의적이라고 봅니다.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 이후에 선고 내릴 가능성에 대해서 좀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 지금 헌재에서 지금 이제 재판을 빠르게 지금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박한철 전 그 헌재 소장은 그 속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정미 또 지금 재판관은 공정성에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정성이라는 건 사실 그 선고 요건에 맞추기 위한 것이 아니냐. 왜냐하면 이 재판 요건이라는 것은 사실은 다른 것보다도 이 지금 대통령 탄핵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 우리 그 헌정사에 길이 남는 그런 그 재판 기록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재판 기록이기 때문에 본인들도 그동안에 재판해왔던 모든 영향을 쏟아부어야 되고 그리고 또 대통령의 어떤 그 인과관계 이런 또 탄핵 사유 이런 것들을 아주 꼼꼼하게 챙기지 않고 너무 지나치게 외압에 의해서 본인들이 서두르게 되면은 오히려 더 큰 혼란을 불러일으킨다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그 재판 요건을 아마 철저하게 따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재판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저는 좀 늦다고 보고요. 또 하나 변수는 뭐냐면 대통령의 방어권, 최종 변론권을 보장하게 되기 때문에 그것이 언제 대통령이 헌재에 나오느냐에 따라서 또 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저는 저런 걸 종합해 볼 때 이정미 재판관 전에 선고가 나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 그래 보고 있습니다. 허 이사장님은 최종 준비 서면 23일까지 제출하라고 했던 이 부분에 대해서 큰 의미를 두지 큰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그거는 제가 볼 때는 그냥 그 지금 장외에서 지금 여러 가지 공방대 일어난 것에 대해서 선을 일단 끊기 위해서는 거지. 그게 알겠습니다. 선고 날짜에 영향 미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자, 최 교수님의 해석을 좀 들어볼까요? 종합준비서면을 23일까지 제출하라고 양측에 대통령 측과 국회 측에 요구를 했어요. 헌재에서. 이거는 헌재가 선고 기일을 좀 3월 13일 이전에 하겠다는 의지가 좀 포함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이제 지난번에 15명의 증인을 신청했잖아요. 박근혜 대통령 측이. 네. 그런데 대체적으로 완전히 뭐 무시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한 5명 안쪽으로 5명 내로 증인 신청을 받아들일 거라는 전망이 더 많았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8명을 증인 신청을 받았어요. 8명을 받았다는 얘기는 아무래도 증인 신문에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감안하면 시간이 좀 지연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한 것도 좀 의식한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헌재가 지금 공정성이라는 것에 상당한 무게를 두는 것 같다고 느껴집니다. 지금 8명 신청을 허용한 것은 좀 이례적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 15명이 반이 넘잖아요. 그렇죠. 그전에 39명 증인 신청까지 하고 아주 지금 무더기로 증인을 신청해서 뭔가 이 탄핵 심판의 기일을 좀 지연시키려 하는 게 아니냐 이런 그 분석들 많이 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지금 23일 날 양측이 다 종합준비서면을 내라라는 거는 27일을 최종 변론기일로 해서 3월 13일 날 이전에 가능하면 심판 선고를 하겠다라는 의지가 좀 상당히 녹여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3월 13일 날 이후가 되면 7명으로 줄잖아요. 그러면 그건 지난번에 박한철 헌재 소장이 얘기했다시피 탄핵 심판이 나중에 결정이 되더라도 왜곡될 수 있다는 면도 있고 또 한 명만 거리가 되면 그 탄핵 심판 자체가 중단되는 상황이 올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대단히 그건 뭐 기각이나 인용이냐를 떠나서 대단히 불안한 상태가 될 수 있어요. 아마 그러한 점들을 헌재가 의식한 것이 아닌가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23일 날 종합준비서면을 내라고 한 것은 헌재의 의지 같은 것들이 반영돼 있다고 해석해도 좀 무방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특검이 9일에 무산됐던 대통령 대면 조사와 관련해서 향후 청와대 측의 비공개 대면 조사에 대한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청와대와 특검의 입장 차이를 좀 어떻게 보시고 대면 조사 언제쯤 이루어질 수 있을지 전망해 주시죠. 지금 대면 조사는 제가 볼 때는 이제 대통령이 언제 대면 조사에 응하느냐 거기에 달려 있지. 특검이 언제 하겠다라고 이렇게 하기는 좀 무리가 따른 것 같다. 왜냐하면 일단 어차피 뭐
특검 입장에서 볼 때는 어쨌든 청와대 압수수색도 무산됐고 그리고 지금 이게 지금 헌재의 영향도 상당히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 헌재의 선고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달 말에 2월 말에 선고가 일어나기는 조금 곤란하다고 특검이 판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특검도 지금 제2프레임이 뭐 대통령 기소유예라는 카드를 지금 만지작거리고 있다는 지금 일부 언론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일단은 사실 헌재 결정이 나고 나서 기소해도 늦지 않겠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다만 그 전에 대통령 서면 조사를 통해서 사실 국기문란과 관련된 제3자 뇌물 이런 것들을 인과관계를 한 번 정도 대통령한테 대면 조사를 해서 그것을 기록에 남겨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대면 조사를 해야 된다 하는데 박근혜 대통령 측 변호인단 입장에서 볼 때는 사실 그렇게 빨리 응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겠죠. 그래서 이달 말쯤에서 사실 특검의 조사를 응할 건지 말 건지 하는 부분은 저는 틀림없이 응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여러 번 수차례 이야기하기 때문에 또 응하지 않으면은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청와대 측도 굉장히 여론의 질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응하되 과연 형식의 문제를 갖고 다시 한번 또 특검과 청와대가 어떻게 지금 또 이 협상을 할 것이 문제인데요. 제가 볼 때는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은 비공개. 지난번에 이제 비공개가 지금 가장 큰 문제인데 이 비공개 부분이 협상이 되면은 제3의 장소에서 틀림없이 아마 대통령 대면 조사가 실시될 것으로 그렇게 저는 봅니다. 네. 비공개 요청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뜻은 청와대가 이제 이 뜻을 받아들일 그럼 공개로 하겠습니다라고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계속해서 대립을 할 수밖에 없을 테고 그렇다 보면은 대면 조사는 좀 의원해질 수밖에 없다 이런 분석이 크더라고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대면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은 비치지 않고 있어요. 청와대가 어제가 대면 조사가 예정돼 있었는데 일정이 언론사에 유출됐기 때문에 안 한다라는 이유를 댔잖아요. 대면 조사를 거부한 이유가 청와대 거부 이유가. 그러나 이에 대해서 특검이 이제 앞으로 공개 여부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특검이 그동안 계속 청와대 측의 여러 가지 요구를 들어줬다라는 얘기잖아요. 어제 이기철 특검보가 2시 반 브리핑에서 그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장소나 시간이나 방법 이런 거 모두 청와대의 요구를 수용했는데 특검보 4명에게 확인해 보니까 유출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거 자꾸 특검보가 유출했다라고 청와대가 얘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공개 비공개 여부에 신경 쓰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고 지금 청와대에서도 대면 조사에 응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동안의 여러 가지 행태나 행동에 비추어 볼 때 대면 조사도 무산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월 1일 날 기자간담회 때 대통령이 모든 의혹은 전면 부인했고 1월 25일 날 정규제 TV와의 인터뷰에서도 마찬가지였고요. 또 2월 7일인가요? 6일인가 7일인가 며칠 전에 대통령의 의견서, 헌재 의견서 답변서를 냈잖아요. 입장을 냈는데 거기에서도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정규제 TV 때 인터뷰할 때는 대통령이 분명히 특검 조사에 응하겠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그건 이미 지난해 얘기입니다만 그때 담화 때 검찰 조사와 특검에 응하겠다고 했지만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았단 말이죠. 예. 게다가 지금 어제 일정을 가지고 대면 조사를 거부한 건 저는 상당히 논리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명분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그걸 가지고 지금 대면 조사를 거부했단 말이죠. 그렇다면 대면 조사를 거부하기 위한 명분 축적 같은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유추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현재까지는 청와대는 공식적으로 대면 조사에 응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여러 가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이유 때문에 대면 조사가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지금 특검이 이제 이 대면 조사 형식 문제인데 특검이 일부 청와대 요구를 수용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대면 형식의 문제인데 가장 핵심이 뭐냐면 공개냐 비공개냐잖아요. 비공개로 청와대에서 요구하는 비공개로 갈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은 대통령이 기본적으로 불소추 특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불소추 특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조사를 한다 하더라도 일단은 소추하는 부분은 늦출 가능성이 높다. 지금 당장 소추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은 소추 전에 어쨌든 대통령을 이러나 저러나 대면 조사를 해야 됩니다. 하지 않으면은 특검이 이 모양도 모양이지만은 특검이 그동안 해왔던 여러 가지 지금 이 상황들이 잘못하면 수포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특검 입장에서는 대통령을 어쨌든 대면 조사를 해야 되는 건 절박함이 있기 때문에 비공개 조사에 응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결국은 시간적인 문제지만은 대면 조사는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봅니다. 어쨌든 특검 측에서는 꼭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보고 계신 거죠.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대선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의 제3지대행 안희정 충남지사를 지원할 것이다. 또 뭐 독자 대선 출마설 등 여러 가지 설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정치권이 김종인 이 전 대표의 행보에 관심을 두고 있는 거, 이 의미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세요? 김종인 전 대표는 뭐 지난 총선 대선 때 박근혜 후보를 도와서 지난 대선 때죠. 경제 민주화를 의제로 하고 그래서 승리하는 데 상당한 기여를 했죠. 김종인 전 대표는. 그리고 민주당의 또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와서 당을 상당히 또 개혁하는데 일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종인 전 대표의 브랜드 가치는 여전히 있는 거죠. 그리고 김종인 전 대표 스스로가 대선의 킹메이커도 되지 않겠다라는 언급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전히 김종인 전 대표가 어느 쪽에 몸을 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화두가 될 수밖에 없죠. 김종인 전 대표는 근데 뭐 제3지대 쪽으로 갈 것 같은 입장을 좀 보이다가 최근에 또 잔류 쪽으로 또 이제 선회하는 듯한 분위기고, 특히 손학규 국민주권개혁회의 의장이 이제 국민의당과 통합할 때 먼저 가 있어라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그런 걸로 봐서는 저는 당장 뭐 제3지대로 갈 가능성은 상당히 낮지 않느냐라고 보여져요. 탈당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저는 탈당 가능성이 상당히 낮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김종인 전 대표는 아주 정확하게 계산해서 행동하는 분이기 때문에 새누리당에도 몸을 담았고 민주당에도 몸을 담았고 중도가 됐건 민주당이 됐건 새누리당이 됐건 자신의 입지에 유리한 쪽을 택할 가능성이 높아요. 뭐 모든 정치인이 마찬가지긴 합니다만 네네. 김종인 전 대표는 아주 그 여야를 넘나든 뭐 좋게 말하면 넘나든 것이고 보기에 따라서는 지향성보다는 어쨌든 자신의 정치적 이익에 상당히 기준을 두는 것 같기도 하고 말이죠. 양면성이 다 있는데 현재 상황 속에서 워낙 이게 선거 대선 전국 구도 자체가 유동적이기 때문에 중도 대 진보의 구도로 갈 것 같긴 한데 제3지대가 어느 정도의 파괴력을 보일 것인지 그리고 민주당에서 안희정 지사를 도우면 오히려 이 민주당 내 경선의 판도는 어떻게 바뀔지 이런 것들이 대단히 유동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 여전히 안개서 행보를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그 탈당을 하지 않고서는 3지대를 운운할 수 있는 상황이 좀 크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탈당을 예. 하면은 지금 비례대표 의원이기 때문에 의원직을 상실합니다. 그럼 김종인 전 대표가 과연 의원직 상실까지 가무하면서까지 어떤 뭐 정치적 모험을 행동을 던질 하느냐 그 가능성은 저는 낮게 보는 거죠. 게다가 또 하나 문제는 어쨌든 지금 안희정 지사가 상당히 돌풍을 일으키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문재인 전 대표와 뭔가 불편한 관계 때문에 어떤 민주당 탈당서도 제기된 면이 있는데 알겠습니다. 당내에서 뭔가 안희정 지사 도와서 가능성이 있다면 뭐 잔류하지 않겠습니까? 일단 네. 탈당하고 3지대로 갈 가능성은 크지 않다. 이걸 받아주시죠, 허 기자님. 저는 이제 우리 이제 최 교수님하고 조금 이제 다르게 보는 게 보통 이제 김종인 이 장관이라는 사람을 이렇게 만나보면은 처음 느낌이 뭐냐면은 그 양반의 이 머릿속에는 뭐냐면은 어떤 뭐 욕심 이거보다는 상당히 그 나라를 걱정하는 그런 모습이 상당히 많아요. 이 생각하는 게. 왜냐하면은 아까 지금 말씀하신 킹메이커가 된다 하면은 누가 그러면 이 대한민국의 주인이 될 그 차기 대선 주자가 될 거냐 하는 부분인데 정말로 제대로 이 지금 이 위기의 대한민국을 누가 이 구출해 줄 수 있겠느냐 이 부분을 기준을 두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언론에서 뭐 안희정 지사 이야기도 나오고 하는데 그런데 지금 문재인 대표하고 뭐 두 사람의 갈등 관계 이렇게 하는데 사실 그 어떻게 보면은 그 새누리당 비대위원장 할 때 사실 박근혜 대통령한테 사실 좀 그 서운함을 쉽게 좀 나쁘게 평당했잖아요. 네. 그래서 또 문재인 대표한테 왔는데 또 문재인 대표한테도 어떻게 보면 4.13 총선 때 뭐 셀프 공천이나 이래서 또 친노 쪽에서 막 또 그 폄하를 했지 않습니까?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느낀 게 아 정말 믿을 수 있는 대선 주자가 있다면은 킹메이커가 되겠는데 예. 만약에 믿을 수 없는 그런 그 대선 주자가 있다면은 사실 본인도 나름대로 이 빅텐트를 쳐서 뭔가를 새롭게 또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뭔가를 좀 희생해 보려는 그런 생각도 있는 것 같아요. 왜? 며칠 전에 그 한겨레 신문에 보면 그 본인이 순종이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순종. 그 순종이라는 순교하겠다. 순종이라는 거잖아요. 순교하겠다 순교, 그래요. 네. 순교라는 건 자기 희생하겠다는 거죠. 네. 무엇을 희생할 거지 하는 부분인데 그런 이제 소위 말하는 행간을 읽어야 되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위기의 대한민국을 구하는데 뭔가를 좀 일조를 하겠다는 뜻이거든요. 그게 이제 뭐 이야기한 대로 본인이 직접 할 것인지 아니면 빅텐트를 쳐서 본인이 중심을 할 것인지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그 지금 이제 중도 빅텐트를 치면서 사실 안희정 지사한테 이야기를 한 건 사실 안희정 지사가 탈당을 해서 제3지대로 나온다면은 아마 제가 볼 때는 그 김종인 대표는 안희정
후보를 밀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근데 안희정 지사가 나올 일이 없잖아요. 만무하잖아요. 네, 네, 네. 그러니까 그거는 이미 벌써 선이 이제 꺼여졌다고 보는 거죠.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사실 그 김종인 대표는 끝까지 좀 이 정국이 너무 지금 혼란스러우니까 좀 기다리는 모습으로 가지 않겠나. 그러나 그분이 그 어떤 또 때가 되고 또 그분이 결심이 하면은 아니 뭐 비례대표라는 것은 뭐 그냥 그런데 연연하지 않는다면 비례대표도 던지고 나올 가능성도 있지 않겠나.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본인이 어쨌든 대한민국을 어떻게 구할 것인가 또 구할 만한 그런 본인이 역량이 있을 것인가 이런 종합적인 판단을 하게 되면은 제가 볼 때는 그런 비례대표 그런 당직 이런 것들은 과감하게 던질 그런 자세가 돼 있는 분이 김종인 장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김종인 장관을 전 장관을 러브콜을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지 않겠습니까? 네. 자, 최 교수님께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자, 사람들이 이렇게 김종인 전 대표의 행보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뭐라고 보시나요? 정치가로서 어떤 장점이 있기 때문일 것 같은데 뭐라고 해석을 하시나요? 제가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경제민주화라는 그 브랜드는 여전히 유효하거든요. 네. 요즘 와서는 경제민주화라는 게 대선 정부에서 아직 대선 정국이 본격화되지 않았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면도 있습니다만 좀 박근혜 대통령 당선되고 난 다음에 경제민주화라는 화두 자체가 굉장히 이제 희석되고 그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종인 하면은 경제민주화 그리고 현재 우리 한국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 중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문제라든지 소득 격차가 심해지는 문제, 상위 10%가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라는 거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문제들이잖아요. 이건 다 양극화 격차의 문제거든요. 그렇다면 이 부분들은 다 바로 경제민주화와 연관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김종인 전 대표가 어느 진영에 있는 거에 따라서 그 진영이 상당한 국민들에게 주목을 받을 수가 있죠. 유권자들에게.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김종인의 가치 있다고 보는 것이고. 근데 지금 김종인 대표는 자신이 킹메이커 하지 않는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네. 본인이 출마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그렇게 출마할 수 있는 그런 공간, 여러 가지 정치적인 어떤 공간이 그렇게 녹록해 보이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킹메이커가 될 수 있는 것이고 킹이 되려고 출마할 수도 있겠어요. 있는데 아무튼 김종인 전 대표로서는 여야를 넘나든 그런 어떤 그 아우르는 포용성이라는 측면도 이해할 수 있는 것이고 경제 민주화라는 측면 이런 것들 때문에 특히 이제 제3지대에서는 상당히 그 필요한 존재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안희정 지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김종인 전 대표가 자신을 도우면 모든 경제에 대해서 정권을 부여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기 그 때문에 부분에 대해서는 부인을 했다고 보도가 나왔다고 그래서 하더라고요. 부인하는 네. 했는데 정치권의 부인이라는 게 어느 정도 얘기가 있었으니까 다 그런 네. 보도가 나오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아무튼 김종인 전 대표는 여가 됐건 야가 됐건 보수가 됐건 진보가 됐건 나름 어떤 정치권에서 효용 가치 있는 인물이다라고 보여진다는 거죠. 네. 저 한 말씀만 좀 더 드리면요. 지금 그 김종인 대표의 어떤 가치성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시국협력의 최적의 인물이라고 보는 거예요. 여야를 넘나들면서.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정치 판서를 가장 잘 이룬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후보든지 김종인 장관과 그 연대를 한다든가 또 이 같이 협력을 한다면은 반드시 자기들은 승리할 거라고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김종인 장관의 존재라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 그리고 가장 더 중요한 것은 그분이 갖고 있는 시국 해법은 예. 다른 누구도 못 따라간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높이 네. 평가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 그리고 저희가 아까 그 뉴스에서도 보도드렸습니다만 한국갤럽이 이제 자체 조사를 했는데요. 대선 후보 지지를 좀 보겠습니다. 화면 좀 보여주시죠. 특이한 점이 이제 안희정 지사가 이제 9%나 급등했다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저희가 좀 그리고 문재인 전 대표는 3% 하락을 했고요. 이 부분을 좀 해석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이제 지금 그 문재인 대표가 안희정 대표가 얻을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지금 왔다고 봅니다. 지금은 뭐냐면은 서로가 지금 그런 민주당 내부 후보자들 간에 누가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 입장에서 볼 때 안희정 후보의 그 지지율을 어떻게 뺏어올 건가. 그렇죠. 또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을 어떻게 뽑아올 건가. 마찬가지로 안희정 후보 입장에서도 문재인 후보의 지지율을 어떻게 뽑아올 건가. 이 부분에 지금은 이제 총력을 다하는 거고요. 다만 이제 한 가지 지금 안희정 후보의 어떤 표의 확장성이라는 것은 중도 보수에 있는데 그 중도 보수가 갖고 갈 수 있는 표가 거의 이제 한계에 왔다고 보는 거죠. 만약 저기서 안희정 지사가 25%를 돌파하게 되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진다. 근데 과연 그 25%를 돌파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저는 약간 좀 부정적으로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아까도 했지만 지금은 이제 표의 확장성은 거의 다 왔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서로가 지금 민주당 내부 후보들 간에 이제 얼마만큼 표를 다시 뺏어오느냐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사실 어떻게 보면 문재인 후보를 능가할 만한 그런 후보가 그 안희정
후보나 이재명 지사가 그렇게 높지 않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게 박스에 갇혀 있고요. 다만 이제 문재인 지금 후보 같은 경우는 거의 박스권에 이제 갇힐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앞으로 표 확장성은 더 내놓을 수 있는 정책으로 이제 표를 확장하기는 좀 한계 왔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아직 대선 출마를 하지도 않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요. 어제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2위를 차지하고요. 오늘 한국갤럽 조사에서도 3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국회에 출석을 해서 비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이 있는데 여기서 대통령 출마에 대한 뭐 질문도 오갈 수 있고 또 뭐 선언이 나올 수도 있다고 보는 시각들도 있던데 어떻게 좀 예측을 하십니까? 오늘 국회 대정부 질문의 그 의원들의 그 질문 중에서 황교안 총리에 대해서 뭐 대선 관련 질문이 줄을 이룰 겁니다. 아마 지금 예. 아무튼 모든 게 대선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특히 황 총리는 보수 진영, 범보수 진영에서 상당히 기대를 갖고 있는 후보이면 틀림없잖아요. 후보란 말이 지금 이 시점에서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황교안 총리가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 초점이 맞춰질 것 같은데 황 총리가 이에 대해서 대답할 가능성은 거의 전무하다고 봐야 되겠죠. 네. 지금 후보로 자신이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고 출마하겠다는 뜻을 밝힌 적도 없어요. 대단히 네. 모호성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제 아까 안희정 지사가 말씀했다시피 황교안 총리도 지금 그야말로 돌풍이에요. 지금 전혀 출마한다라는 의사를 밝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황교안 총리도 한 20%가 된다면 지금 아직은 뭐 10% 초반이라서 아직은 뭐 이른 얘기긴 합니다만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출마할 가능성도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으로 봐서 저 정도의 지지를 가지고 보수를 대표해서 황교안 총리가 출마의 뜻을 둘 가능성은 전 상대적으로 낮다고 봐요. 왜냐하면 대선 승리 가능성이나 측면에서 볼 때 지금 지지율이 오른다 하더라도요. 예. 저는 그렇게 높지 않으리란 판단을 황교안 총리 스스로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단지 이제 우리가 이제 흔히 표현으로 강경한 보수라든지 보수의 적통으로 인정하는 그런 분위기 때문에 저렇게 이제 지지율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오히려 유승민 의원보다 높잖아요. 유승민 의원은 대구 동을에서 사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황교안 총리가 높은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바로 그런 점이 이제 보수가 자신들의 어떤 그 자신들 대표할 주자로서 유승민보다는 황교안을 인식하기 때문에 저렇게 높은 거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선 승리 가능성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황교안 총리 여러 고민이 계속 되겠습니다만 결국은 저는 불출마 쪽으로 가닥을 잡지 않을까. 당장은 아니더라도 또 반기문 총장이 얘도 이번에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과거에 고건 전 총리도 그랬고 네. 전직 총리들이 그렇게 대선에서 승리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성공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감안한다면 지금은 비록 지지율이 높게 나온다 하더라도 황 총리가 대선 출마 쪽으로 뜻을 지향하기는 아직은 한계가 있어 보인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이제 뭐 우리 최우선과 그 뭐 비슷한 얘기인데요. 지금 오늘 이제 대정부 질문은 아마 정점은 아마 틀림없이 그 지금 대선 출마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압수수색 협조는 이제 뭐 특검 수사 연장, 기간 연장이요. 특검 예. 연장에 대해서 본인 이제 할 거냐 말 거냐 그 부분인데요. 아마 제가 볼 때는 특검을 연장한다는 얘기는 아마 거의 하지 않을 건 높다. 그렇게 되면은 또 야당에서 더 공세의 고삐를 높이겠죠. 다만 지금 황교안 권한대행이 출마 여부를 얘기하기에는 지금 환경이 너무 안 좋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AI 문제라든가 특히 이제 구제역이 지금 네. 최상급에 지금 와 있잖아요. 네. 이 구제역이라는 건 AI하고 또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 민심이 굉장히 흉흉해집니다. 이게 지금 이제 구제역이 급속도로 확산이 되면 그렇다면은 이런 상황에서 과연 지금 황교안 총리 권한대행이 자기 대선 출마 여부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것도 적절치 않고 예. 또 해수도 안 되고 한다면은 별도의 시간을 잡아서 하지 않겠나. 예. 그렇기 때문에 황교안 권한대행도 이 부분은 충분히 본인이 아마 권한대행 입장이지만은 이 정도의 어떤 그 정치적인 현실적인 상황 판단을 할 줄로 저는 알기 때문에 네. 오늘은 뭐 그 지금 큰 아마 그 논쟁 사항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네.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문재인 전 대표 얘기를 좀 해보자면요. 어제 이제 보니까 그 취재진 질문을 가로막아서 논란이 됐습니다. 질문 제지 논란이 되고 있는데 뭐 국민의당 측은 대화를 거부하는 대본 정치할 거냐 이렇게 비판을 쏟아붓기도 했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지금 수위를 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 지금 그 이재명 시장이 지금 계속 요구하는 게 토론 좀 제발 좀 하자. 지금 뭐 계속 요구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네. 지금 토론에 지금 거의 응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어제 지금 이제 기자들 질문을 지금 막았지 않습니까? 뭐 전인범 사령관 관련된 네네. 부분하고 이렇게 막다 보니까 사실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왜냐하면은 도대체 지금 이런 정국에서 지금 인재 영입을 통해서 뭔가를 외연을 확장하려고 했는데 그렇다면은 전인범 사령관을 영입했을 적에 왜 전인범 사령관을 했는지 그에 대한 어떤 그 배경 설명도 필요했었는데 그런 게 없었다만 그러나 어쨌든 전인범 사령관을 일단 영입하자마자
또 그 부인이 지금 구속되는 상황까지 왔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악재가 겹치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면 그 지금까지 정책을 발표해서 제대로 한번 정책에 대해서 사실 문재인 정말 후보가 제대로 정책을 한번 발표했구나 하는 박수를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지금 인재 영입까지도 그런 상황이 생기니까 사실 거기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표가 직접 설명할 필요가 있었는데 그 측근들이 사실 어제 기자 질문에 대해서 막은 것에 대해서는 사실 그 유력한 대선 후보자로서의 자세는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저기 최 교수님은 어떻게 뭐 토론 거부에 이어서 취재 방해를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박지원 대표가 후보 자질이 의심된다 비판을 하기도 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문재인 보세요? 전 대표가 빨리 그 인식을 불식시켜야 돼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 이제 박근혜 대통령에게 제기됐던 문제가 불통이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불통의 결과 이렇게 엄청난 국정농단이 발생한 거라고 우리는 보고 있는 거잖아요. 인식적으로. 근데 지금 질문에 대해서 대답할 의무가 있죠. 그 전인범 전 특전사령관을 임명하고 그 자문위원회로 위촉하고 난 다음에 부인이 그 교비를 횡령했다는 건 엄청난 일이에요. 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 문제는 이런 얘기도 했던 거로 제가 보도에서 봤는데 그 부인이 그렇게 구속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전인범 사령관을 영입한 것이 부인을 영입한 것은 아니다. 이거 완전히 잘못된 얘기예요. 친척 인척 비리라는 게 뭡니까? 내가 잘못하지 않아도 주변에 관리 못했던 그 자체로서 그렇습니다. 대선주자로서의 그 공정성 의심을 받는 건데 이런 답변 태도는 아주 잘못된 것이고 문재인 전 대표가 지금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만 바로 이러한 부분들, 이러한 변수들이 계속 나오다 보면요 지지율은 급락할 수도 있어요. 이건 정말 문재인 전 대표 측에서 빨리 어떤 그 입장을 밝히고 뭐 사과를 하든지 이렇게 가지 않으면 저는 어려워질 거라고 봐요. 알겠습니다. 네. 예. 네. 자, 그래서 오늘 지금 말씀 또 한 가지 좀 자꾸 오해를 받는 네. 게 예, 시간이 많지 않아요. 문재인 대표 측에는 문재인 대표 후보는 사실 뭐 최순실 같은 사람이 없느냐 이런 이야기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책 에서도 말씀하신 대로 빨리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이렇게 것이 보는 또 다른 거죠. 변수가 될 수 있을 저희가 예. 좀 짚어가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